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규 투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일반 기업들은 이제 히스토리가 쭉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주가도 좀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얘가 언제 고점이었고 이 고점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또 저점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수급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네. 근데 신규주는 히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네. 그걸 캐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뭐 네. 가격이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은 정확히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거기다 플러스 분기 실적이나 반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아 실적. 예. 무슨 말이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은 전년에 분기나 반기 실적이 없어요. 예,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비상장 실적부터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를 계속 꾸준히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분기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를 만들면서 전년의 분기 실적을 같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신인들을 상장하고 1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게 이제 분기 보고서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 5월 17일에 2021년 1분기 실적들이 쭉 나왔는데 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 실적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신주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독특한 좀 투자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여러 가지 기회를 예,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그 투자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예컨대 뭐 가치도 투자다, 장기 투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소위 말해 단타로 매매를 한다 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단타로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신규주를 많이 보세요. 네. 왜냐면 탄력이 좋으니까. 네, 변동성도 좋고요. 또 하나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예, 초반에 들어왔던 그 공모주 투자자들의 수급이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가 돌기 때문에 거래량도 좋고, 네네. 예,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네. 살펴보면서 가는 투자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급으로만 너무 이제 접근을 하고 네. 이슈로만 접근을 하니까 네. 얘는 탄력이 좋고 잘 왔다 갔다 하더라. 네. 그럼 저점에서 무조건 들어가고. 네. 근데 그게 다 법칙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서 법칙이 다 맞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가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죠. 당연히 회사의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전제로 늘 이렇게 항상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 이 신주들은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하는 그 상장의 시점에는 모든 회사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예,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상장 심사를 뚫고 상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더 좋아지는 회사와 뭐 좋아지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는 그때 무너지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이쁘게 하여튼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그렇죠. 부장님이나 저나 20대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도 주목받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번에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중복 청약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 공모주에 대해서. 지금은 청약할 때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액으로도 제가 뭐 A, B, C 증권사가 있으면 A, B, C에 다 넣어놓고, 맞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한 주.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청약을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줄어든다는 거. 네. 하나는 청약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딱 떠오르는데, 중복 청약 금지되면 이거 시장이 좀 어떤 영향 줄까요? 일단 뭐 저도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는 네. 없어요. 상황을 인데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숫자적으로 놓고 볼 때도 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보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복 청약이 단일 청약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청약 한 번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전체적인 공모 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전체적인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그렇게 돼서 청약이나 경쟁률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제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주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덜 받고 싶은 주식을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률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처럼 오히려 과열된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수량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죠. 예, 그냥 내가 가진 돈 다 집어넣어서 주는 만큼만 배급받고 있는데,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청약의 규모는 좀 줄어들지라도 조금 더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약간 운용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게 무슨 되게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생각은 저도 들지는 않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할 걸 못하고 네. 이런 또 염려들이 섞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중복 청약 금지라는 게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도 네. 대어가 엄청 많습니다. 네. 대어라는 표현을 참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쓰지만 네. 우리 시장 관계자들끼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IPO 대어 이러면서 네. 대어의 기준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반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페이 원래는 카카오뱅크가 좀 먼저 할 거다라는 얘기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청구서 접수를 일주일 먼저 네.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진단키트 중에서 가장 핫했던 SD 바이오센서 네. 이 두 종목이 아마 이제 두 기업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진단키트 기업 중에 가장 실적 좋다 그러면 시젠을 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비상장사라서 그렇지 네. 실적 보면 시즌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되게 정확히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초반에 언급해 주셨던 대여급 얘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여급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네. 예, 다만 저희가 널리 저희 시장에서 서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고요. 그래서 뭐 누가 규정을 해놓은 거나 그렇진 않지만 통상 흔히 공모 자금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공모 자금을 대여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가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평균 20% 전후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조 원 이상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조 원 이상. 예. 그래서 이게 이 대여급들의 히스토리를 조금 놓고 보면은 2018년도에 넷마블하고 넷마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은 시장에서는 없어진 오렌지 라이프가 오렌지 라이프. 예, 그렇게 2018년도에 세 개 대여급이 상장을 했었었고요. 예. 따라서 2018년도가 최근래의 공모 시장이 가장 컸었던 공모 자금 기준 8조 원의 시장을 형성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9년도에 대여급이 없었죠. 없었죠. 2020년도에 SK 바이오팜과 바이오팜. 예, 그리고 하이브가 하이브. 예, 들어오면서 대여급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초에 올라왔고요. 아이테크가 2호였고요. 2호였고. 그다음에 3호로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6월에 수혜식을 앞두고 있죠. 이게 또 기대돼요, 이거.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뭐 실적 좋은 거 이런 거는 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SK IT가 시가총액이 더 컸고요. 네. 네. 그리고 SK 테크놀로지보다 SD 바이오센서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네, SD 바이오센서는 현재 공모이만가 66,000원에서 85,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그 6.8조에서 8.8조 원이에요. 예. 초대원에 초대원. 시젠하고 SD 바이오센서하고 누가 좋냐 이런 거는 사실 비교하는 건 의미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누가 실적이 많냐면은 SD 바이오센서가 훨씬 많죠. 예, 그래서 시젠보다는 시가총액이 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큰 공모 자금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아직 증권신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가격을 뭐 저도 모르지만 네. 향후에 올라오게 되는 카카오페이와 게임업계 최대장주인 크래프톤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청구서를 접수한 현대중공업까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줄줄이죠. 뭐. 네, 줄줄이. 근데 SK바이오센스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물론 공모는 흥행을 하고 상장도 화려하게 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제 그 뒷단이 또 이제 문제잖아요. 네. 작년에 진단키트주 한참 관심 끌었을 때 시젠이나 기타 등등 수젠텍 등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갔었는데 네. 일순간 이제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나와서 쭉 네. 내갔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실적도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워낙 없었으니까 그렇죠. 둘이 네. 상대적으로 보면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이제 없는 구조란 없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점에서 약간 내려오는 분위기에서 네. SD 바이오 이제 센스가 상장을 한단 말이죠. 네. 상장 이후에도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은 물론 상장하고 나서 또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 분자진단이라든지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진단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있을 때 뭐 진단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온 건 맞지만 상황이 백신이 나오고 조금 더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있었던
기존의 실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겪으면서 이 분자 진단과 이 감염 진단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누구나 다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코로나19의 이 유례 없는 이런 사태로 이런 진단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실적을 기록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으로 실적이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백신을 아무리 맞든 치료제를 하든 기본은 진단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진단 키트도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진단 키트의 진화는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부분이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사실 약간 불편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진화를 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 집에서 하는 거 뭐 자가 진단하는 것도 좀 짧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우리 카카오페이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서도 카카오페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뭐 당연히 네임밸류가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네. 실적도 카카오페이는 이제 실적을 네. 정확히 감안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을 자꾸 이게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핀테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의 개념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거는 당연히 상장하고 나서 공모 이후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카카오뱅크는 현재 흑자 상태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예, 카카오페이는 현재 적자 상태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조만간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 투자자분들이 그런 차이를 조금 감안을 하고 야 이것도 카카오고 저것도 카카오고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뭐 그렇다고 뭐 카카오뱅크가 훨씬 좋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더 높을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의 현재의 실적과 뭐 미래 성장성을 좀 종합 평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카카오 시리즈들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긍정적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하반기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상장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좀 살펴보는 이유가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업종 네. 이런 데에 많이들 관심을 두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이라도 지분 투자를 갖고 있거나 네. 이런 데들 막 투자하셔갖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얘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요거의 실적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또 분위기가 이게 모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네네. 자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니 자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인데 지분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모회사의 가치가 너무 싸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회사 상장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하자마자 한 6개월 정도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시가총액 곱하기 지분율만큼의 가치가 모회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따라서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모회사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하신 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다만 모회사뿐이 아니라 지분 가치를 들고 있는 회사들이 그죠. 예, 오히려 주가가 또 반영을 받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권신고서나 아니면 기존 회사들의 이런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하셨던 카카오페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서로 지분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리스트업 하셔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재미난 투자,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 이제 방금 쭉 얘기를 하셨지만 청약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좀 있을까요? 일단 공모가 대비 너무 높은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이제 좀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겪으면서 이게 큰 기업일수록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다들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대형주 투자와 중소형주 투자를 조금 개념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선호하는 기업과 좀 더 유망한 기업에 조금 더 액센트를 찍고요. 예, 아니면은 과감하게 또 스킵하는 기업도 올해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주식을 배급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네네네. 예, 근데 향후에는 좀 전략적인 투자
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O도 보면은 시장 상황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많이 당시에. 봤습니다. 예. 하반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적인 영향도 있고요. 금리. 예. 다만 업종별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뭐 내수 소비재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등등해서 여태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뭐 급격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는 오히려 IPO 시장과 연계해서 볼 때도 네네네. 뭐 급히 오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급히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 3000 지수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악영향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기야 최근에 보면은 벌써 움직이는 업종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항공이나 예. 뭐 여행 이쪽은 네. 이미 뭐 시동 걸고 조금씩 준비하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3개월 선행한다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뭐 다 이제 뭐 다 딱딱 맞춰서 3개월 선행하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 3개월 시점이라고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뭐 8월이나 9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의 접종률도 올라가고 전 세계적인 좀 교류도 다시 늘어나는 그런 걸 가정해 놓고 볼 때는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또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렇죠. 해외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최근에 쿠팡이 나왔었고 마켓컬리, 뭐 최근에 야놀자도 국내 상장 준비하다가 뭐 나스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해외 상장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투자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미국 시장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요 신규 상장주를 집중 분석을 하면서 몇 가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언급하셨던 쿠팡의 미국계 상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바꿔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우리도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분명히 이점도 있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는 시점부터 미국 상장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해왔던 기업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공부는 안 해봤는데 이 상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세법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머리 아프죠. 따라서 미국 상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비행기 타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상장을 기대하는 거는 정말 상장하는 날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쿠팡 이전부터도 그 미국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접혀졌던 기업들도 지금 국내 시장 상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국내 시장에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뭐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올해 3월인가 4월에 그 한국거래소에서 원래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테슬라 요건이라는 그런 상장 제도를 들어보셨죠? 테슬라권. 테슬라 요건이요. 그게 정확한 명칭은 테슬라 요건은 아니고 이익 미실현 요건 기업이라는 그 상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는데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시장에 상장시켜 드립니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현재는 코스닥만 있는데 지난 3월에 거래소에서 코스피에도 유가증권에도 적용을 하겠다고 규정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이제 코스피에도 꼭 실적을 당장 맞추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그 우량한 성장주들이 코스피 시장에 또 높은 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꼭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미국 시장과 그 연계해서 놓고 볼 때 이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또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공모 시장의 유동자금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높은 가치의 기업 가치를 받는 것도 뭐 가능한 시장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에서 어찌됐건 뭐 이러다가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 다 해외 상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상장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흥미로운 또 상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NH 스펙 19호라는 스펙이 스펙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스펙은 원래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 페이퍼가 알맹이의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상장사 하나 만드는 건데
2010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코스닥 스펙만 주를 네. 이루고 있었어요. 물론 코스피 스펙이 과거에 있긴 했는데 네네네. 당시 합병을 하지 못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예, 알았죠. 청산됐죠. 예. 예. 근데 요번에 NH 스펙 19호가 코스피에 올라오면서 아마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는 코스피 시장에도 스펙 합병 기업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1,500개가 넘었잖아요. 네. 제가 기자면서 1,000개 넘었다고 들은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벌써 1,500개예요. 1,500.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물론 코스피 포함이지만 근데 코스닥이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네. 매년 신인들이 70에서 80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게 6년 차가 넘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수도 많이 늘어났죠. 시장이 여담이지만 매년 상장사가 신인 상장사가 70에서 80개가 생기고 있잖아요. 예. IR 담당자를 못 구하고 있답니다. 아.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가 7, 80개가 최소 필요한 건데 그게 또 경쟁력 있는 IR 담당자가요. 예.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시장과 기업이 소통하는 투자자 소통하는 그 유일한 창구인데 네. 진짜 중요한 포지션이란 말이죠. 네. IR 담당자들이. 근데 뭐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담당자 구하기 쉽지 않다. 네, 요즘에 특히 더 심해지고 있죠. 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규주만 보지 않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보다가 네. 이 신규주들이 뭐 말 그대로 연간 70에서 80개씩 올라오다 보니까 아, 신규주 챙기기도 바쁘구나. 네, 신규주 챙기기도 바빠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또 계속 챙기다 보니까 네. 좀 여기서 경쟁력이 제가 생겼어요. 정답. 아, 틈새를 이용하셨네. 아, 그죠.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신인 관리의 그렇네. 플랫폼 같이 됐어요. 기존 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연구원분들이 기존 종목도 막 커버하기 막 힘들잖아요. 네. 예. 아, 차라리 새로 그렇죠. 예. 신규주들을 담아서 네. 거기를 또 공략하면 신인들 발굴하고 누군가 또 그거를 또 커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예.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이 최승중 연구원을 좀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방송 나와서는 되게 딱딱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 되게 이 기업에 대한 날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모셔가지고 그때 다음에는 이제 종목별로 한 번씩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또 투자자분들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네, 자주 불러주시면은 불러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를 거예요. 아, 네. 근거리에 계시잖아요. 아, 예, 가까이 있습니다. 네, 걸어오셔도 됩니다. 네. 음료수는 충분히 드셨죠? 예, 아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주식초등학교 오늘 최정경 연구원님하고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